자, 그다음에 우리 구체적인 우리 또 육아 팁인데 아이가 저녁에 또 심심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 이거는 저는 우선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은 대부분 심심하지가 않아요. TV를 켜놓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저는 이걸 경박한 즐거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디지털 쓰레기를 많이 만드는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내가 심심함을 느낀다는 거는 그런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노출을 줄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이거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가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애가 심심하다고 그랬을 때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아날로그 놀이를 같이 좀 하는 거죠. 종이접기를 한다든지 뭐 공기를 한다든지 뭐 소근육 같은 것 좀 아이들 유치 아이들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뭐 또 책을 읽어주는 그래서 아이가 좀 좋아하는 책인데 그 질문을 이제 가까이 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줄 것이냐 이런 고민도 상당히 이제 많다고 지금 보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책에서도 좀 소개를 했지만 크게 그 독서의 기준을 두 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하나는 재능 독서하고 지혜 독서라고 해서 지혜 독서는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좀 답을 줄 수 있는 인문학적인 내용. 이거는 아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필수로 해야 된다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뭐 텍스트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따로 우리 인문학 그 텍스트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능에 관련된 거로 독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뭐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동물을 좋아한다든지 공룡을 좋아한다든지 뭐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제들에 맞춰서 좀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저는 계속 읽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이제 저희 아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쓰는 방법이긴 한데 책장에다 책을 딱 꽂아놓고 저녁에 심심하다 그러면 심심해? 책 읽어줄 거야? 그러면 책 읽어주세요. 그러면 네가 갖고 오라고 그래요. 어떤 책을 이제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학교 프로그램 같은 데서 책 꾸러미로 해서 한 달에 무슨 책을 이렇게 또 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유치원이나. 그래서 그거 학교에서 봤던 책 또 보고 싶다고 그러면 또 봐도 되고 학교에서 봤던 책이 아닌데 그냥 더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은 가져오게 하는데 거기서도 또 뭐 영어나 우리 한글 책을 그냥 같이 섞어서 놓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제가 뭐 영어 선생님이지만 레벨별로 해서 뭐 이거를 지금 무슨 지수 몇 회 맞춰서 어느 때까지 읽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애도 사실 그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도 이때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얘가 안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자꾸 아이를 강요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지금까지 기준은 꽂아놓고 아이가 뽑아오는 그 책을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보고 초등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 같은데 도서관에 같이 가서 그걸 제가 권하는 방법이거든요. 부모가 아무런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무슨 책을 뽑아오는지에 대한 리스트만 쭉 리스트업을 해두라고. 그러면 요거를 한 2, 3년치만 해도요, 아이의 강점 지능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들을 계속 뽑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의 책들을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공룡하고 동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주로 뽑아와요. 그러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더 늘리는 거죠. 늘리고 실제 그 동물원 같은 데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은 거의 다 가봤습니다. 얘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보고 책에서 봤던 것도 또 하고 그 다음에 레벨을 조금씩 이제 올려가는 거죠. 그 주제에 맞춰서.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초등 고학년 되면 그런 학습 만화 같은 것도 뭐 같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제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진도나 이때는 무슨 책을 봐야 된다 이거 경계를 넘어서도 괜찮아요. 초등 고학년인데 지금 이 동물에 대한 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다른 뭐 제인구달 같은 뭐 책을 본다든지 뭐 이러고 쭉쭉쭉쭉 읽히는 거죠. 거기서부터의 몰입 독서 경험과 문해력을 거기서 쌓이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독해력을 넓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휘가 돼줘야 되고요.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쭉쭉 읽히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책이 읽혀요?
근데 구문에 대한 구조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책이 읽혀요? 근데 배경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책이 읽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어야 되는 거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재능 독서를 계속 길러주게 되면 본인이 계속 읽고 싶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과학적인 용어가 계속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동물의 그에서 포유류라든지 그다음에 뭐 파충류라든지 온열동물이라든지 내녕동물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개념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거 왜 온열동물이라고 그러는지, 왜 냉혈동물이라고 그러는지, 그다음에 포유류는 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걸 왜 포유류라고 그러는지, 한자는 왜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국어 시간에 그걸 또 다시 배운다든지 아니면 과학 시간에 또 배운다든지 저거 아는 건데 더 잘 들리겠죠. 잘 들리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가 하는지 기본적으로 예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들에 대한 이런 자연스러운 예습을 저는 몰입을 통한 선행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양적 선행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능 독서를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 갈 수 있게 해주고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책도 있는데 한번 봐볼래? 라고 하는 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방향을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애를 의대를 보내고 싶은데 얘가 자꾸 역사책만 뽑아오네?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Y, 인체의 비밀 이런 거 관심 없니? 아니면 세상에 뭐 이런 재미있는 생물 이야기 이런 데도 관심을 가져보렴. 자꾸 이렇게 방향을 틀려고 그러면 애는 자기 다중지능이 자연친화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뭔가 그 부분이 약하고 역사라든지 사회소통이라든지 뭐 언어는 이런 게 좋아가지고 소설을 많이 보고 역사를 많이 보는 애인데 얘를 의사를 만들고 싶다고 수학을 잘하는 애를 만들고 싶다고 자꾸 강점지능이 아닌 그런 쪽의 책들을 보내주고 읽으라고 그러고 독후감도 쓰라고 그러고 발표대 보러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 책 읽는 경험이 즐거울까요? 그 자연스러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게 좀 생길까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해력 얘기도 좀 같이 해보게 되면은 이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단순히 글자만 해독하는 그런 독해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따라갈 수 있는 독해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도 문해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가 좋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몰입 독서했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관건인 거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어떤 책을 해서 어떤 걸 읽었더니 문해력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너무 좀 기계적인 접근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몰입할 수 있도록 그게 뭔지 부모님이 관찰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책들을 자꾸 뽑아오고 그런다면은 지금 이제 글밥이 이렇게 별로 없는 책이고 그림이 많은 책인데 이런 책도 이 같은 주제야. 지난번에 펭귄에 대해서 한번 그림책으로 된 거 봤었지? 근데 이거 지금 펭귄의 어떤 좀 더 자세한 삶이라든지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책이니까 그다음에 과학 도감 같은 거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이런 책도 있다는 거 알려주고 그럼 계속 얘가 몰입해서 보죠. 자기 관심 있는 주제면은. 또 익숙해지고 용어가 뭔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더 알게 되면 더 그 이상의 책을 볼 수 있고 더 이상의 책을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해력이 자연스럽게 사실 길러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쭉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이런 진정한 문해력이 몰입 독서로 해서 길러져야 그래야 수능 언어 영역 1등급이 나오거든요. 문제지를 푼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지는 그냥 푸는 연습을 해서 스킬로 기르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질적인 몰입 독서 경험.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언어 영역 1등급을 받는 그 친구들의 어떤 공통 어렸을 때 경험을 보면 뭐냐면요. 초등 한 6학년, 9학년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초반에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은 토지 10권, 청소년 토지 10권을 완독했다든지 삼국지를 한 3번 읽었다든지 태백산맥을 한번 완독을 했다든지 대하소설을 완독했던 경험들이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좀 제 얘기라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삼국지를 한 3번 봤습니다. 3번 완독. 근데 그 삼국지도 어떤 삼국지였냐면 세로로 쓰여진 그 삼국지였거든요. 옛날에 이제 가로 쓰기가 아닌 세로 쓰기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제 때는 뭐 이문열 삼국지 뭐 그런 식으로 쉽게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 좀 책들 중에 세로로 된 거였는데 그거를 읽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벽을 하나 넘었다. 그 이전에는 가로 쓰기 글만 나 읽을 줄 알았는데 내용이 너무 재밌고 몰입이 되니까 세로도 읽히는구나. 세로책에 대한 두려움. 그 어렸을 때 제 독서 경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그림책에 있는 걸 해서 보고 그다음에 그림이 없는 거면 나는 어려워서 못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모님께서 사주신 그런 아동문학 전집이 있었는데 그 내용 재밌어 주고 읽다 보니까 그림이 하나도 없는데 읽을 수 있구나. 그 벽을 넘는 경험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몰입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는 책을 관심 있는 주제면 쭉 다 읽을 수 있고 이걸 한번 읽고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은 독서력들이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후로 되면은 이런 식의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위권 학생들은 없어요. 다 아시다시피 문제지를 풀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상위권이 뭐 이렇게 국어만 하고 맨날 소설만 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수학 문제도 뭐 풀어야 되고 다른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입시로 달리는 상황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문제집 푸는 공부를 5년 동안 사실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그게 국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수학이 됐던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몰입 독서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의 문해력을 키워놓은 학생들이 수능 경쟁력이라든지 입시 경쟁력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제 심심해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아날로그 놀이를 해주셔야 되고 책 같은 거 읽고 또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좀 결론적으로도 저도 해보면 제일 힘든 게 제가 피곤하면 다 귀찮아요. 하기 싫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부모님이 좀 좋아하는 거를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몸으로 놀아주는 걸 잘할 수 있으면 몸으로 놀아주는 거를 열심히 하고 책 읽어주는 걸 잘할 수 있으면 책 읽어주는 걸 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뭐 이것저것 좋다는 거 다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기보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나도 즐겁고 애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한두 가지를 좀 찾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